이번에는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도 나왔나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보시죠. 친문 양대 그룹이 이낙연 놓고 갈라서나. 친문 내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그룹이 여러 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양대 그룹으로 구분을 했는데 부산 친문과 부엉이 모임. 그러니까 부산 친문은 과거에 옛날 이른바 이제 부산 기반의 친노 뭐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 친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부엉이 모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도 또 있거든요. 이게 뭔가 갈라지는 거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부산 친문의 핵심 최인호, 이낙연 지지 이렇게 됐습니다. 영남 상당수가 내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부엉이 모임 홍영표 등과 이견. 홍영표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당내 친문 여러 갈래 분화 중이다. 지금 이낙연이란 인물의 당권 도전을 놓고 뭔가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 임박했다. 친문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지금 이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이름까지 막 적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대략 한 10명 정도 나온다. 지금 설명도 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 국회 유력소 호남 이미지 극복할 PK도 거론됐다. 지금 PK인데 여기 최인호 의원이 지지를 입장을 밝혔으니까 뭔가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또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아무래도 친문이니까 조대진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사가 뭐가 분화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이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일단은 뭐 신문에서 지금 보도된 거를 보면 예. 뭐 마치 뭐 그 친문에 관련된 뭐 세력화가 이렇게 명백하게 막 이렇게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분열되는 갈라지는 것이- 것처럼 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부 예. 이제 개별 의원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친문이 꼭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각계 그 각자가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지 이걸 뭐 세력화해서 누구를 몰아주겠다 이런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최영철 편집위원 쓰셨는데 제가 사실은 조대진 변호사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미리 안 드렸어요. 그냥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당권 도전 의사를 비쳤을 때 당내가 사실 분란 속으로 갔어요. 뭐 분란이라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면 최소한 갈등, 소음 이런 게 났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일단 이낙연 예. 그 전 총리 이낙연 의원은 그 지금 그 여권에서 되게 훌륭한 자산 아닙니까?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낙연 총리가 뭐 대권을 도전하느냐 당권을 도전하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예. 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커다란 뭐 이렇게 뭐 갈등의 신호라든지 전조라든지 이게 뭐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당권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뭐 부딪힌다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만한 그 과정을 좀 봐달라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 같아요. 최영철 위원님은 쓰셨는데 뭐 열쇠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열쇠는 이낙연의 지지율이 모든 문을 연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예. 모든 세력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편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대세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센 사람한테 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뭐 김종인 안 된다고 그렇게 시끄럽다가 요즘은 김종인 안 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김종인 밑에 다 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센 사람,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붙게 돼 있는데 요즘 왜 이낙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조금 나오는가? 그것은 야당이 약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렇다면 이낙연으로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이 솔직히 한두 가지씩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약간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살짝. 그리고 처음에는 이낙연이 당권을 거쳐서 대권을 가야 하느냐 아니면 막바로 대권 가야 하느냐 그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은
왜 당권을 왜 잡아? 그 치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제 우원식 의원이 한마디 했죠. 왜 대권 주자가 당권을 왜 잡냐고. 그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낙연 대세론이 몇 달 전보다는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낙연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포물선을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세론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고공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 친노나 친문의 정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친노나 친문의 정통은 학생 운동을 했거나 노동 운동을 했거나 어떤 운동 세력이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기자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실상 운동 세력은 아니단 말이죠. 정통성에서 여러 가지로 밀리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핸디캡이 있다는 얘기죠. 표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김부겸이나 뭐 김영춘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영남 사람이면 좀 더 확장성이 있는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또 지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방어막을 잘 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낙연 전 총리가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방어하겠지만 당의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이 돼서 뭐 당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니 대선 가실 분이 당권을 굳이 왜 하세요라는 분위기. 그러다가 지금은 당권을 비추니까 왜 당권이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영철 편집은 더 갔어요. 다른 대선 주자도 있는데까지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정점에 왔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급격히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 대선판은 다시 다자구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생각보다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도 박원순, 이재명 그리고 지금 원외가 됐습니다마는 뭐 김부겸, 뭐 김영춘, 김두관도 이번에 영남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원톱에서 다자구도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친문은 더욱더 분화가 되고 대선 판도는 좀 더 복잡해진다. 복잡가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은요. 국민들의 지지잖아요. 그 지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결국은 판가름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윤경호 의원님.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 나오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두셋 이렇게 나뉘는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 내년 3월까지만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 상황에 내년 3월 이전에 지금의 집권당과 지금의 청와대가 현재처럼 항상 같은 길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고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여당도 청와대와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건 시간 문제다. 다시 말하면 대권 유력한 후보인 당대표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2인자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대선까지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밟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갈등 구도를 감수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후자 갈등 구도 또는 부딪힌다로 간다면 그건 당대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대표가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 구도 이를테면 뜨는 태양 지는 태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만든다면 그건 국민에게도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당대표로 나오는 건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2인자로 그냥 만족을 하고 대선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후원 아래 갈 거면 당대표로 나오는 게 가장 절실할 거다. 저는 그냥 제3자의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당대표를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댓글이 오늘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이렇군요. 주방장에는 주방장으로 대응하자. 주방장이 비난했으니 우리도 주방장을 통해서 비난하자. 그런데 어떤 주방장을 할 것인가도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부가 막 민간을 뭐라고 이렇게 동원하는 게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화가 나셨나 봅니다. 주방장에는 주방장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요. 김여정이 제일 순위다라고 공식 광고를 북에서 하는 것에 우리를 이용하는 것 이용당하지 말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미국한테 있는 불만을 애꿎은 남한에 화풀이를 하나 요구가 있으면 차라리 사정을 해야지 사정을 할 것이지 허구한 날 돌려치기 분풀이 당해주기도 피곤하다. 당하는 것도 피곤하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마지막 댓글은 북한은 위기에 몰려있다. 백기를 들 날이 멀지 않았다. 묵직하게 강하게 기다려야 한다. 미국 제재로 딜을 미국 제재로 딜을 못해 예민해 있고 그 끝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제재로 뭔가 지금 힘드니까 이러는 거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는데 역시 정치 주제인데요. 짧게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우통첩 민주당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한다. 속수무책 통합당 강경론과 현실로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핵심이죠.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어요. 두 정당 모두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니까 자리는 하나인데 두 정당이 가져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쭉 있는데 여기 뭐 김태년 원구성 위한 행동 돌입한다. 오늘 뭔가 한다. 그러다 통합당 법사위원장 사수 목소리 여전하다. 일부 의원들은 실리적 선택 주장.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지도부들이 강하게 부닥치고 있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로. 그런데 사진 보시면 초선 의원들입니다.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요. 각각의 지도부 주장과 같은 내용을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초선 의원. 초선 의원들은 뭔가 참신하다. 그리고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똑같이 여야 초선들이 그냥 지도부와 같은 내용 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치킨 게임 치닫는 법사위 댕창절 여야 초선도 가세했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여기 보면 범여권 초선 53명 기자회견 했습니다. 통합당 고집은 총선 불복이다. 이러면서 막 비난했고요. 야당 초선들은 여당 독식 규탄한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은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고 6월 15일 월요일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자 기자회견을 기획하였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는 새로운 국회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입니다. 국난을 극복하기에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발목 잡기에는 효과적인 기존 질서를 탈피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1야당에 배정해 왔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의 원칙이면서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특히 초선들은 원칙과 관행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초선들은 우리더러 그것을 원칙과 관례를 저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쪽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제1야당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양보, 통큰 양보로 보장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는 타협 아닙니까? 근데 초선 의원들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죠. 갈등과 대립의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금태섭 전 의원의 전 의원 사건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보고요. 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건 반드시 보복받는다, 지킨다 이걸 봤기 때문에 여야 공의 의원들이
어쨌든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의원들이 그 각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이 사실은 그 한 100명이 넘어가고 특히 여당같이 한 177명 되면 예. 각자의 생각과 이 같은 당내에 있지만 스펙트럼이 다양해야지 예. 건강한데 이렇게 한 목소리만 나오고 있고 전부 다 이 양쪽 다 강경론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늘 우려를 하지만 강경론이 득세한 집단은 결국은 우리가 그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집단이 움직이게 예. 되고 그다음에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기 있게 정치란 게 능력도 예. 능력이지만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용기고 특히 그 용기는 열정과 용기, 정의감은 초선 예. 의원들한테 더 요구되는데 이 초선 의원들이 어쨌든 공천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정당과 다른 목소리 내기는 참 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윤경호 의원님. 이 직전에 하셨던 말씀의 연장인데 예. 국회의원 모두가 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한, 책임, 의무가 다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들 소신과 책무를 다해서 저기에 예. 섰는지 그걸 스스로들은 알 거예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동원되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저분들을 모욕하는 발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신이 그렇다면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 법사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과거에 의회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되는 거를 예. 막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의 견제장치로서 예. 활용이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조금만 시계를 돌리면 뭐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 직전에 20대 국회 마지막에 법사위원장 같은 분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 그런 걸 국민이 또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권한, 자꾸 심사 이거를 세계 어느 의회에도 우리밖에 없다고 하니 예. 이걸 결국은 고쳐야 된다. 이건 국회 사무처나 법제처나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고 법사위는 법사위의 본연의 역할로 하는 걸로 상임위를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의 핵심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사위 자체를 좀 손질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으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워낙 갈등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잠잠해지고 마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그리고 군함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군함도 희생자 기리겠다던 일본. 조선인 차별 않고 귀여워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 도쿄 정부 시설에 전시 코너를 개설했는데 2015년 분명히 우리에게 세계에게 약속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고 이런 거 피해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유네스코 요구사항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놓고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이거 안면몰수 아닙니까? 잡아떼는 실력은 일본이나 북한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잡아떼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예. 대한민국은 항상 황당한데요. 사실 예. 뭐 중국도 잡아떼는 실력으로는 뭐 일본 만만치 않은 그럼 나라. 우리나라 주변에 다 잡아떼는 사람들만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그들을 어떻게 혼내야 할까에 대해서 참 의문이 드는데 예. 저희가 참 실력이 모자라는데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은요 지금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반성했는데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감춰야 됩니다. 과거가 세계 사람들이 안다면 저놈이 또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된 것을 세계가 반대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만행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예. 지렛대로 활용하려면 독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가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반성하고 사죄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욱더 알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항의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